시네 토크. 매주 금요일 이재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 다독가 분들 중에 병렬 독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네. 한 권을 막 집중해서 본다기보다는 여러 권을 깔아놓고 쭉쭉 보는 스타일인데 영화 매니아들은 어떤가요? 이게 호흡이 긴 영화나 뭐 시리즈나 이런 거를 여러 네. 편을 깔고 동시에 보기도 하나요? 저도 책은 이렇게 병렬 독서를 가끔 하기는 하는데 네. 영화를 그렇게 본다는 것은 좀 상상이 힘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영화제 취재 때문에 하루에 뭐 대여섯 편의 영화를 봐야 된다. 그럴 때도 무조건 한 편 다 보고 그 다음 영화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독서 같은 경우에는 내 호흡에 따라서 이야기들을 좀 끊어서 좀 안에서 갈무리했다가 좀 곱씹었다가 다시 봐도 그 흐름이 끊어지지가 않는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2시간 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 호흡으로 담아낸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연출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자신이 한 호흡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저는 그게 깨져버린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 좀 봤다가 멈추고 저거 좀 봤다가 다시 오고 이러는 거를 저는 상상을 못 하겠어요. 물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근데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네. 재미없어서 못 보겠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그럴 때는 그냥 저는 포기하죠. 접어요? 네, 접죠. 아, 그리고 나중에 다시 아주 보는 게 나중에 아니라? 뭐 다시 그때 뭐 생각났으니까 한 번 더 볼까?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아예 줬다 다시 또 보자 이러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영화입니까?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화는요. 이거는 시작하시면 한 호흡으로 쭉 보실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고 사랑스러운 영화인데요. 그래요. 네, 영화 프로젝트 헤일 메리입니다. 네. 이번에 3월 18일에 개봉을 했는데요. 개봉을 앞두고 지금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영화죠. 그래요? 왕과 사는 남자의 예매율을 이제 추격을 했어요. 지금 현재 극장가에서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영화고요. 반응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박스오피스 순위는 2위인데 곧 이것도 좀 추격을 할 것 같고요. 굉장히 유명한 원작을 두고 있어요. 소설이 원작인데요. 이 앤디 위어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어요. 이 앤디 위어 같은 경우에는 영화로도 굉장히 흥행을 했죠. 영화 마션의 원작 소설을 쓴 작가인데요. 같은 분이군요. 네,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머 출신의 또 공대 출신의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과적인 지식으로 무장한 그런 작가인데요. 본인이 좀 재밌게 읽고 싶은 SF 소설을 찾다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럼 내가 쓰지 뭐 이래서 작가 이력을 시작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독특하시네. 이번 소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학문적인 아카데믹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고요. 영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라는 인류의 운명이 걸린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게 대체 어떤 프로젝트이냐. 헤일 메리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비유할 때 쓰이고는 해요. 성공률이 희박하지만 역전을 노리고 적진 깊숙이 던지는 롱패스를 뜻하는 그런 미식 축구 영화인데요. 마지막에 진짜 할 게 없을 때 하는 최후의 일격이지만 이게 실패 확률이 더 높은 그런 일들을 뜻하는데요. 그만큼 어려운 프로젝트인 거죠. 이게 대체 어떤 프로젝트냐. 인류가 지금 멸망 위기에 처해 있어요. 태양계가 없어질 위기거든요. 네. 태양이 없어지면 지구는 당연히 생존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러는지 원인을 찾으려고 이제 전 세계의 모든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는데 거기에 중학교 교사가 발탁이 돼요. 왜 이 중학교 교사가 이렇게 인류의 운명을 건 중요한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었느냐. 이 중학교 교사인 그레이스가 과거에 분자 생물학자로서 연구를 할 때 내놓았던 굉장히 도발적인 학설이 있거든요. 그게 학계에서는 외면을 받다가 지금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이니까 뭐라도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이 프로젝트 담당자가 이 그레이스라는 인물을 발탁을 한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 원인을 밝혀내요. 태양계가 왜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우주로 향하게 돼서 지구를 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허무맹랑하네요. 근데 영화를 보시면 예. 이게 워낙 좀 과학적인 근거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 허무맹랑하지만은 또 그래요? 않게 느껴집니다. 요즘 버스에 광고판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맞아요. 버스에서 봤어요. 아. 네. 자,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떠난 우주 비행사가 네. 혼자 남겨진다 이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우주 비행사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본인은 이 그레이스라는 주인공은 원래는 그냥 연구만 하기로 했는데 사고가 생기면서 직접 이제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 나가서 이제 작전을 수행하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모두 다 사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은 가기 싫다고 외쳤는데 어쩔 수 없이 보내지게 됩니다. 적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우주에서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죠. 근데 혼자 남겨지고 막 우주에 뭐 네. 그런 건 영화들 좀 있었잖아요. 사실 마션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뭐 그래비티도 있고요. 네네네네. 네. 이 영화에서는 어떤 점이 좀 독특합니까? 이 영화는 굉장히 가장 외롭고 두려운 순간에서 영화가 시작을 해요. 보통 이런 인류를 위한 구하는 선택을 하러 가는 인물은 영웅적인 면모가 강조되기 마련인데 이 영화에서는 그레이스가 전혀 영웅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에요. 일단 우주에 가기로 한 것도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고 마지막까지도 본인은 가기 싫다고 거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12만 광년 떨어진 곳에 가서 이 작전을 수행해야 되고 그리고 작전을 수행한 뒤에 다시 지구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기술상의 문제로 우주선이 왕복이 되지 않아요. 편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는데 너무 무섭잖아요. 무섭죠. 그래서 계속 싫다고 반항을 하다가 강제로 코마 상태에 빠져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시작하는 시점은 이 그레이스가 혼자 우주에서 눈을 떴을 때부터예요. 그리고 그레이스는 무엇보다도 기억을 잃었어요. 코마 상태에 빠져 있다가 깨어났을 때는 다시 기억을 찾아가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레이스는 내가 왜 이런 망망대해보다도 더 막막한 우주에 혼자 와 있는지에 대해서 남겨진 물건들로 자신의 기억을 이제 스스로 추적을 해 나가거든요. 그 과정에서 과거의 선택들이 끼어들고 지금 현재 지구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게 계속 영화 중간중간 삽입되는 그런 형식이라서 이 형식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왜 이런 형식을 썼느냐. 이 그레이스라는 인물의 평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죠. 영웅적인 선택,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 그런 희생적인 선택으로 시작한 일이 아니라 우주에 혼자 갔는데 자신과 비슷하게 우주에 혼자 남겨진 외계인을 만나게 돼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거죠. 이 외계인도 자신의 행성을 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 그레이스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주 비행사들과 대화를 하다가 우주 비행사들한테 당신들은 정말 너무 용감하다. 그런 용기 있는 유전자를 타고났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주 비행사가 그렇지가 않다. 나도 타고나지 않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용기를 내고 싶을 때 용기가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상하게 지나가지만 이제 그레이스도 우주에서 그 외계인 동료와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용기를 내고 싶어지는 거죠. 이 친구와 우정을 쌓게 되고 이 친구를 지켜주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용기가 솟아나게 되는데 관객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영화를 보고 있을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 안에도 용기가 숨어 있다. 누군가를 위해서 너도 충분히 그걸 꺼내올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선택한 거라고 봅니다. 참 코마에 빠져서 기억을 잃을 것 같은 사람을 왜 혼자 보냈을까요? 뭐 못 깨어나거나 깨어나서 뭐 할지 모르면 어쩌려고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러면. 애초에 혼자 보낸 건 아니고요. 이제 다른 이제 또 우주 비행사 2명과 함께 이제 출발을 해요. 코마 상태에서. 네, 3명의 출발을 하게 되는데 2명이 이제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거죠. 사망해 버린 거죠. 그래서 다 이제 코마인 사람들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길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보존을 하고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코마 상태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긴 12만 광년을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원작에서는 이들이 코마에 저항하는 유전자가 강한 인물들이 이제 우주 비행사로 다시 뽑아서 보내는데 영화에는 그런 설명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어쨌든 혼자 남게 됩니다. 혼자 출발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새 원작까지 보셨어요. 대단하신 우리 이재희 기자님이십니다. 헐리우드의 성공 공식을 잘 적용했다라고 하던데요. 네, 뭐
그냥 기승전결이 뭐 명확한 삼막 구조라고 하죠.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의 뭐 희곡이나 시나리오 모두에게 통용되는 건데 처음에 이제 1막에서 인물을 소개하고 2막에서 갈등이 진행되고 3막에 이르러서 클라이막스 해결이 되는 전통적인 공식을 잘 따르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연출이 돋보이는데 이 안정감이 어디서 나오느냐. 과거에 우리가 너무나 사랑했던 할리우드의 SF 영화들에 대한 오마주에서 나오거든요. 일단 이 영화 각본을 이제 마션을 각본을 썼던 각본가가 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 이야기의 얼개 같은 경우에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우주로 가서 탐사를 하고 작전 수행한다라는 것은 인터스텔라나 아마겟돈 같은 영화들을 또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그레이스와 외계인이 소통할 때는 당연히 E.T.와 컨택트 같은 영화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요. 또 혼자 남겨진 이 그레이스의 뭐 고독, 괴로움 같은 것들은 영화 그래비티 를 떠올리게 해요. 그래서 여러 SF 명작들을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관객들로 하여금 안정감을 주는 거죠. 나 저런 거 본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면서 기대하는 즐거움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제작비가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네, 뭐 3천억 원 이상이 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마케팅이 진행될수록 더 올라갈 것 같고요. 근데 특히나 이 거대한 자본이 투여됐으면 제가 또 아이맥스 얘기를 하게 되는데 또 나왔다. 오랜만이네요. 네. 네, 오랜만에 제가 아이맥스 무새가 되는 영화인데요. 네네. 이게 영화의 러닝타임이 꽤 길어요.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데 이 전체 분량의 75%가 우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첨단의 기술력을 일단 경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다 아이맥스 비율로 찍었어요. 네. 그 말인즉슨 아이맥스 상영관에서 보지 않으면 잘린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관객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저만큼이나 더 심한 아이맥스 무새인 그 감독이 계시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라고. 그분이 이제까지는 덩케르크에서 79분 을 아이맥스로 찍었는데 그것을 능가하는 119분을 이제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맥스에서 보시는 게 관객분들 입장에서도 저는 남는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보셨어요? 그럼요. 용암액에서 봤죠. 진짜로요? 네. 표 구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저는 또 기자 시사로 봤기 때문에. 기자 시사가 아예 용암액이었습니까? 네, 용암에서 보실 분들은 이제 중앙 블럭 가장 좋은 명당 자리죠. 중앙 블럭을 예매하시려면 지금 이제 빨리 그 중앙좌석에 맨날 됩니다. 표가 없던데요. 네, 좀 서둘러셔야 됩니다. 작품 감독이 2명인데 필 로드와 크리스 밀러 이 두 사람이 작업을 같이 한 적이 있다면서요? 네, 뭐 각본가로서 제작가로서 같이 협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사랑받은 영화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거든요.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리부트한 작업인데 굉장히 큰 호평을 받았어요. 대중과 평단 양쪽에서. 그래서 이번 작업도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 영화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들이 많아요. 이 태양계가 미생물의 에스파라지라는 미생물에 의해서 이제 점점 이제 좀먹어가는 이 과정을 물 기반 이론에 관한 분석과 진화 모델 예측에 대한 재평가라는 이 분자 생물학 연구에 의해서 해결이 되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저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저도 문과라서. 그죠. 저만 모르는 거 아니죠? 네. 저는 이과인데 역시 모르겠어요. 근데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영화 안에서 굉장히 쉽게 덕테이프와 종이 상자를 이용한 어떤 실험들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시지 말고 공부 안 하셔도 되고요. 원작 안 읽고 가셔도 됩니다. 과학 교육 다큐 아니죠?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음악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화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삽입곡입니다. Here Comes the Sun, 비틀즈입니다. 비틀즈였습니다. Here Comes the Sun,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삽입곡이었습니다. 2242님, 분자생물학, 저에게는 감당이 안 되네요. 자, 이재 기자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한번 믿어보시죠. 백재나님, 이 영화 SNS에서도 화제예요. 영화도 보고 소설도 봐야겠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영화 프로젝트 헤일 메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라이언 고슬링 여기서 괜찮나요? 매력적인가요?
라이언 고슬링이 없었으면 네. 이 영화가 성립되기 어렵다라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예. 일단 이 영화가 출발부터가 라이언 고슬링이 함께했어요. 이 원작 소설가인 위어가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를 정식 출간하기 전에 이미 고슬링에게 먼저 소설을 보내서 에? 영화를 제안을 한 거죠. 아 진짜요? 네. 고슬링과 이 캐릭터의 그 일치감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영화를 보시면. 근데 앤디 위어는 먼저 자기가 그걸 캐치했던 거죠. 캐치한 거예요? 머리에 넣고 쓴 거예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아, 그럴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라이언 고슬링도 소설을 먼저 읽어보니까 너무 본인이 잘 연기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선 거죠. 그래서 제작까지 이번에 함께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나온 영화이기 때문에 일단 라이언 고슬링 없이는 성립하기가 힘들었고 또 영화를 보시잖아요. 라이언 고슬링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되게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그 라라랜드의 이미지가 네. 굉장히 가능한데 이번 영화에서는 중학교 선생님 그렇게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좀 너드 같은 인물을 라이언 고슬링이 한다고 좀 물음표를 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화를 보시면 안경을 끼고 그 스니커즈를 신고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너드예요. 100m에서 봐도. 그런데 이 네. 너드가 우주에 나가서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 라이언 고슬링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게 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안에 연약하고 두려움을 품고 있는 그레이스라는 인물을 잘 표현하는데 그냥 라이언 고슬링 자체예요. 너무 반하셨네요. 네. 영화 보시고 나면 네. 라이언 고슬링에게 라라랜드 이후에 또 한 번 반하게 되지 야. 않을까. 라라랜드 이후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진짜 생각을 그 하고요. 정도예요? 네. 그 중간에 나온 거 다 뛰어넘어요, 그럼?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와. 아마 2020년대의 대표작은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보셨네요. 네. 어떻게 그러면 안경 끼고 운동화 신고 다니는 사람 좀 만나보시겠어요? 아니면 남편을 그렇게 꾸미시겠어요? 둘 다 어려울 것 같네요. 꾸민다고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꾸며보는 거죠.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하는 거니까. 네. 그래요. 그 영화 엄청 좋게 보셨겠네요. 네. 저는 굉장히 지금 현 시대에 딱 맞는 영화가 마침 맞게 당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일단 그 외계인의 이름이 로키인데요. 로키와의 우정을 보고 있으면 사실 컨택트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영화 컨택트 같은 경우에는 이들 외계인들이 그 문화나 그 과학 기술 수준이 인간에 비해서 너무 월등하게 높다 보니까 거의 신적인 존재처럼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르침을 주는 존재였다면 이번 영화의 로키 같은 경우에는 인간보다는 문명 수준이 조금 높아요. 그런데 둘이 함께 했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둘의 우정이 쌓아가는 모습에서 굉장히 납득이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나와 다른 그 존재와 맞닥뜨렸을 때 전쟁이 아니라 공존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둘 양쪽 모두의 생존 확률이 월등히 높아진다라는 것을 영화는 보여주죠.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모두 다 공멸할 수밖에 없고 다른 존재와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소통하고 계속해서 교류를 쌓아 나갈 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의 가치, 함께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앤디와 영화는 마션도 그렇고 우리가 마션을 생각해보면 우주에 혼자 떨어져서 혼자 살아남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지구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공조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이번 영화에서도 로키와 함께하면서 인류도 구하고 본인도 살아남거든요. 그러면서 로키에게 이런 걸 가르쳐줘. 이렇게 지구 문화에 대해서 뭐 영화도 보여주고 이것저것 가르쳐주는데 그 중에서 포옹을 몰라요, 로키는. 포옹. 네, 그래서 로키한테 이렇게 앉는 포옹을 가르쳐주면서 이거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포옹하듯이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까지 던져주고 있어서 재미와 의미, 양쪽 모두 원하시는 관객분들에게는 지금 이만한 영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에게 포옹을 또 알려줬고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에서 뽑은 키워드로 준비한 두 번째 영화는 뭔가요?
네, 앞서서 제가 이제 프로젝트 헤일 메리 보시면 여러 영화들이 떠오르실 거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죠. 영화 아마겟돈을 준비해 왔는데요. 세기 말에 정말 전설이 되어버린 영화이죠. 98년도에 개봉을 해서 아마 보시지 못한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이클 베이 감독이 연출하고 브루스 윌리스가 그 그레이스와 같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 그레이스처럼 본인을 희생해서 인류를 구해내는 그런 엄청난 임무를 수행하는 영웅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게요. 네. 와, 이게 98년이니까 진짜 옛날이네요. 그럼 뭐야, 거의 20년, 30년 다 돼가네요. 그쵸. 아휴, 제가 이렇게 늙었구나. 이 영화 되게 젊었을 때 봤는데. 진짜. 그래요. 이거 극장에서 보셨어요? 아니면 비디오로 보셨어요? 비디오로 온 그죠? 가족이 함께 왔었던 네.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게 극장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포스터가 걸려있던 것도 기억이 나요. 네. 기억하면 안 되는데. 자, 이 전설 같은 영화 줄거리 먼저 소개해 주시죠. 줄거리 아주 간단합니다. 그 텍사스만한 크기의 소행성이 이제 한 달 이내에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결국은 충돌하면 지구가 멸망한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단 18일이고 그 안에 행성을 파괴하지 않으면 지구 인구의 반이 죽고 반은 이제 재가 된다라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사가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굴착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 소행성의 행성을 뚫고 소행성의 구멍을 뚫고 핵폭탄으로 날려버리자라는 정말 허무맹랑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러면서 물론 이 굴착 전문가들이 오합지졸이에요. 막 범죄자도 있고 막 괴짜도 있고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이 인물들에게 인류의 미래를 맡기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뭐 우주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일 테니까. 네. 네. 이게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억지일 수도 있는데 눈물 쫙쫙 나오잖아요. 그럼요. 네, 뭐 감동의 감동이죠. 네. 근데 이게 개봉했을 당시에는 네. 평론가하고 대중의 평이 아주 극단적으로 갈렸었다면서요. 네. 저는 사실 이게 기억이 안 나요. 네. 일단 대중들은 열광했죠. 98년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영화 중에서 가장 많은 관객이 본 영화가 됐기 때문인데요. 비슷한 소재인 딥 이펜트가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개봉을 해서 더 이제 작품 면에서는 호평을 받았지만 어떤 게요? 딥 임팩트라는 영화가 이것도 기억나요. 네. 그게 더 좀 호평을 받았지만 관객은 아마겟돈을 선택을 한 거죠. 사실 이 영화는 특히나 이제 만듦새에서도 그렇지만 과학계의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 나사에서는 직접 이제 그 명단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 과학적인 사실이 전혀 근거되지 않은 굉장히 리스트? 문제가 많은 영화 리스트들을 공개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상위권을 차지했다. 영화가 1등 뭔가요? 갑자기 2012라는 영화고요. 롤랜드 그래요? 에머리 네. 감독의. 그래서 그리고 아마겟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과학계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SF 영화들이 나사에 이제 그 자문을 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저는 사실 나쁘게 평가하지 않아요. 어째까지든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사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죠. 보면 우주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공기가 없기 때문에 불도 안 붙고. 근데 우주에서 막 폭발하고 우주인의 비명소리가 팍 들리고 이러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영화니까 충분히 용인될 수가 있죠. 그게 만약에 소리도 없이 폭파하고 소리도 없이 막 누가 죽고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래비티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도 영화적인 재미를 충분히 살리는데 마이클 베이 감독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영화일 뿐이다. 그리고 저는 이런 감독들의 배짱을 아주 좋아하는 게 스타워즈의 조지 루카스 감독도 사람들이 스타워즈에서 막 우주에서 폭발하고 불이 붙고 막 이런 걸 비판하니까 내 우주에서는 그렇다. 라고 그냥 일축해버리거든요. 이게 또 영화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나는 그렇다. 어쩔래. 이거네요. 네. 거의 뭐. 그래요. 이 영화 아주 좋아하시는군요. 평점 되게 높게 주실 것 같은데요. 평점은 높게 못 주는데 네. 제 마음은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등장했을 때 굉장히 뒤숭숭했거든요. 98년이니까 그때 한창 막 노스트라다무스의 지구 멸망 예언을 비롯해서 온갖 세계말적인 종말론들이 펼쳐 있었는데 그걸 굉장히 희망적인 방식으로 돌파하면서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까지 줬잖아요. 저는 물론 많은 면에서 비판받는 영화기는 해요. 미국의 또 세상의 중심이냐, 지구의 위기인데 왜 또 미국만 나서서 구하냐 이런 비판이 있기도 했는데 저는 그때 90년대 후반에 미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런 할리우드의
이런 자신만만함이 좀 방만하게 흐르고 있는 영화가 어느 정도 좀 추억을 자극하지 않나. 뭐 킬링타임용으로 이만한 영화도 드물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점 높게 못 주지만 관객으로서의 마음은 이 영화를 아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진짜로 이 영화가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보고 온 사람들이 내용이 말이 안 된다고 화내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거가 기억이 나요. 지금 제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네.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이제 휴가 나가면 보는 건데 휴가 나가서 보고 와서 이제 화냈던 그런 고참들이 기억이 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뭐 말이 되고 안 되고 난 모르겠고 난 되게 재밌었어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런 식의 논란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지구가 망해도 미국이 구한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요게 나중에 중국으로 갑니다 또. 중국 영화들이 지구가 망해도 중국이 구한다 컨셉으로 몇 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는 엄청난 흥행을 했는데 다른 나라로 가는 데는 좀 실패를 했죠. 그렇죠. 이 영화 진짜 명장면이 많지 않습니까? 유명한 장면 좀 소개해 주시죠. 뭐 마지막에 이제 그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을 하면서 멸종 위기를 이제 지구가 피하게 되고 다른 대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자초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뭉클하죠. 하지만 저는 계속 생각이 나는 게 그 해리의 그 우주복에 그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리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해놓잖아요. 거기에 이제 금이 가는 그런 굉장히 위기 상황이 있는데 저는 그때는 과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을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우주에서 저렇게 금이 갔는데 터지지 않고 저렇게 계속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단 말이야 라는 어린 마음에도 그 의문이 들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남아서 저는 이 영화 속에서 나왔던 그 과학적인 오류들 그런 장면들이 사실 지금 봐도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보시면서 과학적 오류를 함께 찾아가시는 것도 영화를 즐기는 좀 다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검색하다 보면 아마 어느 블로그엔가 아주 많이 아마게돈에 나온 오류 모음 뭐 이런 거 있을 200여 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개요? 와 이거 진짜 너무 많다. 20가지여도 많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200개. 야 200개의 오류를 한 영화에 때려 넣기도 힘들겠네요.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으로는 대성공을 거둔 영화 아마겟돈이었습니다. 1145님 흥미로운 영화 이야기 늘 잘 듣고 있습니다. 픽션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다 싶은 느낌. 좋은 영화 소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2928님 라이언 고슬링과 로키가 포옹하는 장면 때문에 꼭 보러 가야겠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갑자기 막 200개가 뭐였는지가 지금 너무 지금 머릿속에 궁금하고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게 지금 기억이 나요. 그 헬멧의 금간 장면도 그렇고 또 뭐였더라. 그 정도 비상 착륙인데 뭐 하나도 안 고장 나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거 같고. 그 정도면 이제 착륙할 수 없고 대표적인 거는 이거죠. 지금 현재 지구에 있는 모든 핵폭탄들을 다 사용해도 그 정도 거대한 크기의 소행성은 박살낼 수 없다라는 대전제부터가 사실 좀 틀렸던 영화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랄까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이어져 오던 그 SF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주에 대해서 갖는 공포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이 장면들이 건담에도 나와요. 건담에도 무슨 소행성을 뭐 지구에 갖다 때려 박으려는 어떤 계략과 그걸 막으려고 건담들이 달라붙어서 막 하는 그런 장면들이 거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SF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어떤 공포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텍사스 정도 크기면 사실 엄청 큰 거죠. 사실 우리가 보통 운하 크레이터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뭐 공룡 멸종이 뭐 그 썰도 있을 정도니까. 근데 저는 이런 또 과학적인 오류지만 영화적인 상상력이 과학에 또 역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우들이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겟돈이 나오고 나서 그 나사 트레이닝 프로그램 중에서 아마겟돈을 보고 오류를 찾아내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뭐 그것도 말이 됩니다. 뭐 그렇게라도 뭐 찾을 수 있으면 공부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지혜 씨네 토크 필 로드 크리스 밀러 감독의 프로젝트 헤일 메리 그리고 마이클 베이 감독의 아마겟돈 두 편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류를 위하여 영화 아마겟돈 속의 대사 남겨드리면서 끝곡 띄워드립니다. 이 영화 OST 한번 들어보셔야죠.
I don't want to miss a thing. 에어로스미스의 노래입니다.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한석준이었고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